곧 없어질 것 같은 직업들도 많이 생기고. 자영업자들은 그때 많이 어려웠죠. 양극화가 심해져서 사다리가 끊기고 중산층이 이제 나가 떨어져 가고. 요즘 대학교 신입생으로 들어오는 친구들은 아예 중고등학교를 코로나 때문에 거의 집에서 보낸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사회성이 떨어진다라는 말을 애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코로나 때 교육 측면에서는 차이가 나긴 했죠. 뭐 영상 매체 아이패드 없는 애들은 아이패드 없는 대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집중도 안 되고, 사교육에 지출이 어려운 가정 같은 경우에는 제도를 활용하기가 어려우니까. 거리에서 만난 시민 여러분들의 목소리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코로나19와의 길고 지난한 싸움이 오늘부로 공식 종료됐습니다. 지난 2020년 1월 국내 첫 확진자 발생 이후 4년 4개월 만의 일인데요. 코로나19라는 사투는 끝이 났지만 전무후무한 신종 전염병이 남긴 상처와 흔적들은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특히 백신도 치료제도 만난 적도 없었던 새로운 전염병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는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KBS 열린 토론에서는 어제와 오늘 코로나19 엔데믹 특집으로 코로나19가 남긴 것을 분석해보고 있습니다. 어제 의료 방역 현장의 목소리에 이어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가져온 변화와 과제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네 분 소개드립니다. 사회학자이신 김찬호 성공회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한선 서울대 인류학과 교수 자리해 주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희정 서울 삼양초등학교 교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홍기빈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장 함께하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어제에 이어 오늘 또 코로나19 엔데믹 오늘부터 이제 종료가 되는 시점으로 들어갑니다. 자, 과연 어떻게 코로나19 사회적으로는 또 경제적으로는 교육적으로는 또 문화 인류적으로는 기억을 해야 될지 네 분을 모셨는데요. 먼저 네 분 각자 이 코로나19를 생각하실 때 어떤 단어나 상황이 머릿속에 떠오르는지부터 여쭤보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김 교수님, 코로나 국면 생각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뭐 단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표현이라든지. 단어는요, 낯가림. 이게 떠올랐습니다. 네. 두 가지 의미인데요. 마스크를 쓰면 낯을 가리잖아요. 그런 의미도 있고 우리가 보통 낯을 가린다 할 때처럼 정말 예전보다 사람들이 많이 낯을 가리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타도 동네에서 그전엔 인사했던 사람들이 이제 안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안 하는 게 예였잖아요. 예. 그렇게 돼서 지금도 서먹서먹합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지 않았던 또 다른 낯가림이 등장을 했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홍기빈 소장께서는요? 예, 저는 그런 19절이 생각이 났는데 사과 한 알이 땅에 떨어져서 지구가 완전히 부서졌다 뭐 그런 19절이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어떤 그 전염병의 역사로 보자면은 그렇게 심각한 병은 아니었거든요. 치사율이라든가 이 코로나19가요. 그런데 예. 2020년 이후의 세계는 그 전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충격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는 아직 다 드러나지 않았는데 네. 이제 세계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교육 현장은 더 강력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교사님 어떻게 경험하셨는지요? 저는 이제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거대한 실험실이었다라는 말씀을 네. 드리고 싶은데 우리 사회가 진짜 지금 이 시대에 학교가 필요하냐. 학교의 교육적 기능이라는 게 존재하냐. 오히려 불평등과 격차를 키우는 곳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90년대 이후 다양하게 벌어졌는데 사실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뭐 중간이 사라졌다.
중위권이 사라졌다라는 얘기에서 저희가 확인한 것은 그나마 학교에 와서 보완하고 완충했던 분명한 어떤 기능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실험실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고 배우게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해서 거대한 실험실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희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까 거대한 실험실이었다. 한편으로는 또 학교가 사라졌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박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단어가 있다든지 또는 또 연구자이시니까 어떤 현상이 있었다면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네, 사실 이거 유튜브 통해서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제가 감기에 걸려서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요. 네. 코로나 아닙니다, 그죠? 네, 코로나는 아닌데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심장합니다. 코로나 처음 이제 유행했었을 때부터 다양한 연구하고 또 책도 쓰고 강의도 하고 많이 했었는데요. 관련돼서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적응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지금 살고 있는 현 세대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미중이의 사건이긴 한데 그래도 또 잘 어떻게든 대처해서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치료법도 모르고 치사율도 모르고 감염 경로, 원인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전 세계가 셧다운이 돼서 야,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 의학사에서 전대미문에 아주 빠른 속도로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했고 지금은 다시 이제 마스크까지 자유롭게 벗는 상황이 됐고요. 오늘 이 방송국 오다가 오늘은 몇 명이나 생겼을까 검색을 해봤는데 데이터가 없어요. 이제는 그 데이터를 취합하는 기관이 이제 취합을 안 하기로 했대요. 이제 완전히 뭐 일상으로 돌아갔다. 이제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발표를 안 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응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참 정말 우리 사회 또 우리 인류의 또 파란만장한 그런 현상을 또 변화를 불러왔던 것이 또 과제도 불러왔던 것이 바로 이것이 보는데 그냥 좀 우리가 의학적으로는 어제 특집에서 또 분석을 했으니까요. 교수님부터 먼저 좀 대문을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박한선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좀 우리가 이런 인류적 관점에서 통시적으로 본다면은 이전에 이런 인류 재앙이라고 불렀던 패스트 또 천연두 또 스페인 독감도 있었고 스페인 독감은 상당히 또 큰 피해를 주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것과 비교해 볼 때 물론 우리가 얼마 전에 또 메르스라는 것도 있긴 했습니다만 코로나 상황을 우리 인류에 미친 변화와 영향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코로나19는 사실 저희가 경험했을 때는 우리 세대가 경험했을 때는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지만 이 긴 인류사적 관점에서 볼 때는 일상적인 일이었어요. 스페인 독감이나 패스트, 천연두도 다 이제 역사시대 이후에 또 문자 기록이 잘 남아있던 최근의 일이거든요. 사실 인간이 주로 감염이 되는 약 1,800종 정도 되는 그런 감염원이 있습니다. 그중에 75%가 이 신석기 혁명 이후에 우리가 이제 좁은 곳에 도시에 모여 살고 복닥복닥 살면서 생긴 겁니다. 주기적인 감염병이 반복됐죠. 그리고 인구가 크게 줄기도 했고 사실 19세기 이전에만 해도 5세 미만의 아이들, 저개발 국가의 5세 미만의 아이들은 약 절반이 감염병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일상이었어요. 근데 이제 새로운 이제 의료 기술의 개선, 또 이제 보건, 위생 이런 것들이 이제 개선되면서 감염병에 걸리는 빈도가 크게 낮아졌고, 백신, 항생제, 항바이러스제 이제 이런 것들이 보급이 되면서 이제 우리는 감염병에 걸리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었고 1950년대에는 이제 미국에 그 의무감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직책이 있거든요. 의무감. 그러니까 의료 관련돼 있네요. 그러니까 의사 중에 미국에 있는 의사 중에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의사. 이제 자문도 하고 조언도 해주는 이제 그런 위치가 있는데 감염병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20년 안에 모든 감염병이 사라질 것이다. 큰 소리를 쳤었네요. 그렇죠. 이제 너무 과신했던 거죠. 근데 이제 아닙니다. 그 코로나19는 패스트나 천연두, 스페인 독감보다는 이제 그 희생자, 치명률이나 이런 그런 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작았어요. 근데 이게 작았던 건 이 코로나19가 다른 병에 비해서 약한 바이러스에 의해서 약한 병원균이라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전에 비해서는 병원균이 이제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그리고 이제 지역 사회에 그게 유행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었다고 할 수 있죠. 아마 앞으로도 감염균은 계속 나타날 거예요. 신종 감염병 계속 생길 겁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요. 1975년 이후로 50종이 넘는 신종 감염병이 유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겪으면 겪을수록 예전보다는 훨씬 더 잘 대처하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19 감염된 사람이 7억 명이에요. 전 세계에서 10명 중에 1명이 감염됐는데 예. 저개발 국가는 감염자 통계가 안 나오니까 그런 것까지 포함하면은 뭐 더 되겠죠. 많겠죠. 네, 많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망한 사람은 700만 명. 물론 뭐 돌아가신 분들한테는 뭐 안타까운 일이겠습니다만 가족분들한테는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요. 예전에 뭐 패스트 같은 경우에는 유럽 인구의 4분의 1이 죽었다고도 하는데 그거보다 상황이 좀 많이 나아졌죠. 그래서 예. 똑같은 감염병 다른 대처.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씩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의료 기술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방역 또 백신 또 치료가 가능했는데 김찬호 교수님, 이 코로나19라는 것을 의료로만 국한시킬 수 없는데 코로나19가 미쳤던 사회적인 영향 또 문제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게 각 나라마다 다양하게 나타났을 텐데요. 네. 한국의 경우에는 일단 워낙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고립돼 있었고 온라인으로 다 쏠려가던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가 그걸 훨씬 더 가속화시킨 그런 측면이 굉장히 강하게 드러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독사도 굉장히 빨리 늘어났고요. 예. 그다음에 청소년들 마약 이것도 구기간에 늘었고. 뭐 극단화되는 현상이 일어나네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전에 없었던 건 아닌데 늘고 있었는데 이제 통계 더 나와봐야 알거든요. 근데 예. 영향이 분명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려동물도 많이 늘었거든요. 이건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만큼 이제 사람 못 만나는데 정서적으로 외로움. 외로우니까. 네. 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이런 어떤 격차 같은 게 확연하게 드러났다. 그러니까 사회적 네트워크 이런 것에 따라서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 네. 그런 게 여기서 좀 확연하게 드러났던 그렇군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홍 선생님, 이거 안 여쭤볼 수 없는데 우리가 코로나 영향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경제적인 파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격리, 봉쇄, 또 뭐 2인 가능, 4인 가능, 정말 우리가 일찍이 들어보지 못했던 도서관에나 있을 법했던 칸막이가 식당에 생기고 한 명씩 1인 식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전개됐고요. 소상공인 그리고 경제적인 피해 또 새로운 배달 문화의 확산, 경제적 파장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제가 뭐 아까 다시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을 적에 예. 어떤 분들이 좀 이거 뭐 과장이 아닌 좀 심하게 말하는 게 아닐까 싶다고 느끼신 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굉장히 큰 스케일에서 바뀐 걸 우리가 좀 포착을 해야 되는데 지정학적 그 위험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 코로나 때문에. 왜 그럴까요? 이게 그러니까 미중 갈등이 그 전부터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2010년대 초부터 쭉 그 미중 갈등 뭐 2차 냉전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심했었는데 이 코로나 국면 동안에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 사회적인 갈등이 굉장히 심해졌고 그다음에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에 대한 악감정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여기서 인과관계를 갖다가 뭐 아주 엄밀하게 대기는 참 어려운 일인데 이 코로나 기간 중간에 이 미중 갈등이 심해지고 지정학적인 그 어떤 그 위기가 굉장히 가속화됐다는 거는 그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게 2022년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결국 터지거든요. 지정학적인 위기가 높아지면은요 식량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플레이션 겪고 있죠. 그다음에 그 전 지구적으로 그 자유무역의 분위기가 다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지정학적인 위기들이 심하니까 이제 자유무역을 믿을 수 없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반도체라든가 핵심적인 어떤 전략적인 생산물에 대해서 이른바 가치사슬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다 깨져버렸어요. 깨져버렸거나 깨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유무역 질서가 지금 후퇴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또 다시 우리 입장에서는 무슨 충격을 받냐면 미중 갈등이 심해지니까 우리는 미국, 중국하고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어려운 선택이 좀 처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금융 질서가 심하게 자산 시장이 이제 붐을 이루다가 가라앉으면서 지금 금융 질서가 지금 뭐 금리가 올라가고 뭐 지금 난리가 났는데 이것도 다시 또 인플레이션하고 엮이면서 경제를 또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느끼지를 못하는데 지금 우리 경제적 삶을
어떤 거시적인 지구적 경제의 거시적 환경을 이루고 있는 중요한 요인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태로 인해서 촉발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요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짤막하게 이제 두 개만 더 얘기를 하면은 예. 하나는 사회적 차원에서는요. 이 미국에서 이제 Great Resignation이라는 현상이 벌어졌는데 노동시장에서 아까 말한 대로 사람들이 가뜩이나 이 불안정한 노동의 시장에 있었던 게 2020년 이전에도 그랬는데 예. 이 기간 동안에 노동시장이 더욱 불안해지니까 사람들이 아예 이 알바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단기 노동이라든가 단기 고용 같은 거는 싹 다 포기해버리는 현상이 발생했어요. 대사직이 발생한다. 이 말이죠. 대사직이라고도 부르죠. 예, Great Resignation이라고 예, 이제 예. 영어로는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시장의 기현상인데 사람을 못 구해요. 사람을 못 구해서 난리예요. 지금.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사람들이 좋은 일자리가 없다면서 죽으려고 그러는데 다른 쪽에서는 사람을 못 구해서 난리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 이제 미래를 장담할 수 없고 6개월 있다 어떻게 될지 모르고 1년 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일자리에는 내 청춘이나 내 인생을 허비하지 않겠다. 차라리 앓으니 죽겠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뭐 시험 공부를 한다거나 다른 방식으로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노동시장의 양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마지막 하나만 더 지적을 하자면 예. 이게 도시의 모습이 이제 바뀌게 됐는데 사람들이 그 출근을 안 하는 거에 굉장히 익숙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작업 환경에 있어가지고 어떤 주 4일제 얘기도 좀 심심찮게 나오기 시작했고 예. 도시에서 어떤 그런 장거리로 꼭 꼬박꼬박 출퇴근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점점 이게 해이해지면서 이게 느슨해지면서 대학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아이디어 그러니까는 무형적인 생각이나 지식 예. 정보를 주고받는 거는 직접 대면을 안 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잖아요. 이게 도시에서의 부동산 시장이라든가 도시화의 경향 같은 것들을 아주 크게 바꾸는 게 있어요. 요 한 세 가지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뭐 많지만. 예. 아니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코로나 이후에 이른바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라고 그러죠.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아까 저는 김찬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다른 낯가림이 있다. 이른바 이제 비대면 사회에 살고 있다. 그런데 비대면을 교수님께서 비대면이 아니라 외면이다. 이렇게 말씀을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대면의 반대말은 비대면이 아니라 외면이다 이렇게 말씀을 책에서 썼던 건데 예. 비대면이란 말이 재밌는 게 한국에서만 쓰는 말입니다. 영어에 그런 표현 없고요. 넌 페이스 투 페이스 있긴 한데 거의 안 씁니다. 예. 한자 문화권 중국 일본 안 씁니다. 이런 말. 그러니까 비대면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 폭이 넓어요. 그러니까 비 뭐라고 할 때는 뭐 비정규직 뭐 GM 뭐 이렇게 할 때는 예. 그 나름의 이렇게 그 초점이 맞춰지는데 비대면이라는 개념은 대면이 아닌 것. 그럼 그게 다 온라인인가? 그렇게 우리는 쓰고 있는데 제가 이제 여기에 그냥 딴지를 걸어본 건데요. 중요한 것은 함께 있든 온라인에 있든 서로의 눈을 마주보고 예. 그 마음을 느끼는 그런 대화. 그러니까 온라인에서도 눈을 봐야 된다. 네. 네. 온라인에서도 대화가 가능하고요. 오프라인에서도 비대면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엄밀하게 얘기해서. 옆에 있지만 서로 안 보잖아요. 식당 가면 엄마 아빠 아이 같이 다 스마트폰 보고 있잖아요. 전 그게 외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몸이 함께 있지만 이건 대면이 아닌 거예요. 집안에 네 사람인데 네 사람이 사실은 비대면일 수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초점을 좀 바꿔보자. 우리가 함께 있지만 마음이 포개지고 있는가. 이게 제일 많이 지금 옅어진 것 같아요. 네. 코로나 기간 거치면서 안 그래도 그렇게 가던 추세에 예. 이런 걸 가속하지 않았나. 선생님 저도 뭐 자녀가 있습니다만 코로나 국면 때 정말 부모님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것도 힘들고 학교에 가면 정작 또 비대면이니까 또 뭐 코로나 어떻게 감염되는 거 아니냐. 학교 현장이야말로 이 비대면 또 정말 사실 어린 시절에 정서적으로 교감하는 게 참 중요한데 학교 현장에서 일어난 비대면의 일상화 이건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일단 이미 성장한 어른들이 겪은 비대면 혹은 외면의 시기와 예. 한참 발달 중인 아이들이 겪은 이 비대면 혹은 고립 이런 상황은 굉장히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1학년 담임을 했는데 아이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발음을 못 알아듣겠어요. 예를 들면 허행님 이렇게 말을 하는 아이도 있고 덜려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었는데 동작으로 표현해봐라고 했더니 이렇게 졸려요였었던 거예요. 졸려요를 덜려요. 이렇게 말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작년 3월 굉장히 먼 얘기 같지만 그때만 예. 해도 마스크 쓰고 수업하고 마스크 쓰고 아이들이 등교했었거든요. 그렇게 2주를 보내고 교장 선생님 찾아갔었어요. 1학년 아이들 언어 발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예. 그래서 1학년은 마스크 벗고 수업해야 될 것 같다. 아이들도 마스크를 벗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이 아이들이 언어 발달의 결정적인 시기인 3세에서 5세를 마스크를 쓰고 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취약하게 나타난 아이들을 살펴보면 이제 가정의 언어 환경, 상호작용 환경, 의사소통 환경이 안 좋은 아이들인 경우들이 대부분이었던 거죠. 예. 그 얘기는 정확한 발음, 입모양 이런 걸 볼 수 있는 곳은 가정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그동안 상쇄시켜 준 것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유아교육기관이었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전혀 교정되지 않고 모방되지 않은 상태로 초등학교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게 됐고 또 이제 인지 발달하고 언어 발달이 굉장히 밀접하게 상호 작용하면서 발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 사실 인지 발달에도 상당한 문제, 어려움들이 있는 이런 상황들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발달 중이던 아이들이 겪은 외면이나 비대면의 시대의 후과는 이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우려들이 선생님 있습니다. 안 여쭤볼 수 없는 게 그런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이제 지난해부터 이제 코로나 국면이 서서 이제 가라앉았고 엔데믹이 선포가 된 건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치유나 회복, 보완이나 이런 작업들이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실질적인 학생들의 그런 문제가 발음을 하든 교육의 문제, 정서적인 부분 보완이 됐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를 저희가 이제 거의 이제 아이들이 3, 4년을 겪은 문제를 예. 학교에서 1년 반 이렇게 대면 수업을 하고 한다고 해서 쉽게 극복될 게 아니라 저는 10년, 20년 계속 짊어지고 가야 할 문제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2022년에는 제가 5학년 담임을 했었는데 이 아이들이 2020, 21년에 거의 학교를 많이 못 나왔었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5학년 교실에 딱 들어갔는데 여기 1학년 교실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어요. 즉 1, 2학년 때 약간 자유분방하고 이랬던 것들이 3, 4학년을 거치면서 사실은 자기 규제 능력이라든지 또 타자의 맥락, 이 상황적 맥락을 이해하는 거라든지 거기에서 자기 규율을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학습했어야 되는데 예. 전혀 못한 채로 이제 고학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초등학교 1학년, 5학년 교사로서 겪었다면 고등학교 선생님은 애들이 중학생 같다. 중학교 선생님은 애들이 초등학생 같다. 내가 그동안 만났던 아이들하고는 너무나 다르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교사 사회에서는 예.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이야기들이고 그렇군요. 이 과정은 굉장히 깊은 상처가 돼서 남을 거고 오래 걸릴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죠. 박 교수님 이 말씀은 안 들으신 거예요. 이 깊고 이 포스트 코로나의 이 코로나 후유증이 트라우마가 오래 간다는 말씀인데 그러면은 이전에 뭐 스페인 독감이 됐든 패스트가 됐든 그것보다 이제 의료기술의 발달로 우리가 또 방역이든 전 세계적인 글로벌 네트워크도 있고 잘 막았다고는 하지만 상당히 사회적으로 보니까 감정적 교류나 우리 전 세계적으로 미치는 소통의 문제, 아까 또 국제적인 어떤 국가 간의 이해관계에 더 첨예해야 되는 문제, 오히려 이런 거 생각하면 아주 심대한 타격이라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뭐 이거 이제 정량화할 수는 없어요. 그게 예.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는 없는데 이제 마스크 쓰고 비대면 사회 오랫동안 지속이 되니까 서로 감정적 교류가 없으니까 뭐 초등학교 저학년이라든지 이제 중고등학생들 청소년기에 사회성을 길러야 되는 상황에서 그런 기회를 좀 박탈당해가지고 기성세대가 볼 때 좀 발달이 늦었다.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좀 좋아질 겁니다. 아주 긴 시간도 아니었고 또 이제 이 학교라든지 이 마스크를 쓰는 환경에서 받을 수 없는 자극들을 또 딴 데서 보상받은 것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학교 환경에서는 적응을 잘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좀 나아질 수도 있죠.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요. 저희가 행동 면역 반응이라고 하는데 뭡니까?
우리 몸에 있는 유전자의 상당 부분은 감염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서 진화했습니다. 예. 그 뭐 면역기관도 그렇고 뭐 몸 안에 뭐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사실 백신을 사용하는 것도 일종의 우리 몸 안에 있는 면역계의 능력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미리 좀 이제 활성화시키는 거죠. 근데 심리적인 반응도 마찬가지예요. 주변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감염병이 유행하고 더럽고 이런 환경 속에서는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회피하고 멀리하고 또 가까이 지내지 않으려고 하는 심리적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네. 적응적인 반응이에요. 왜냐하면 죽는 것보단 나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기침하는 사람, 뭐 좀 더러운 사람, 뭐 병에 걸린 것 같은 사람, 기형이 있는 사람, 우리와 피부색이 다르거나 언어를 달리 쓰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전보다는 덜 포용적으로 대하게 되는 거죠. 예. 이걸 행동 면역 반응이라고 하는데 감염병이 유행하면 흔히 나타납니다. 20세기 전반에 걸쳐 가지고 이 북반구에 있는 이제 산업 국가에서는 감염병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이제 위험한 상황으로 이렇게 조절이 됐기 때문에 통제가 됐기 때문에 그 아까 이제 홍기빈 소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자유로운 뭐 경제적 활동도 그렇고 네. 외국과의 자유로운 무역도 그렇고 또 사람들끼리 좀 더 오픈하고 북반구가 인종과 좀 많이 발달된 나라들이죠. 네. 그렇죠. 인종, 뭐 국적, 이제 성별에 따른 차이에 대해서도 편견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일과에 다시 되돌려진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지금 그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뭐 보수주의라든지 뭐 극단적인 우익이라든지 자국민 뭐 이런 그에 대한 편견, 우리만 잘 되고 나다른 사람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입장들이 이 감염병 대유행에 따른 이제 정상적인 심리적 반응이 현대 사회와 이제 불일치해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네. 중요한 건 기성세대보다 이 젊은 아이들, 그때 이제 발달을 했었던 아이들은 이게 아마 무의식 속에 강하게 남아 있을 겁니다. 학교도 못 가고 마스크 벗으면 선생님한테 혼나고. 일종의 트라우마네요. 그렇죠. 네. 병 걸리면 학교 못 가게 하고 사람들끼리 얘기할 때도 못 어울리게 하고 아이들은 서로 막 만나고 뭐 막 부딪히고 싸우기도 하고 네. 뭐 이래야 되는 시기인데요. 그런 걸 하면서 조율해야 되는데 그거를 다 인위적으로 차단을 했거든요. 예. 이런 세대가 코호트 연구를 앞으로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같은 세대 연구죠. 코호트 그렇죠. 연구. 세대 네. 같은 세대가 이제 위로 쭉 올라가서 이 친구들이 기성세대가 되는 시기에 왔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거는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이른바 코로나 세대와 코로나가 아닌 겪지 않았던 세대의 또 중심에서 또 교육을 받으면서 세대가 좀 다를 수도 있지 않겠냐는 도중에 자, 이 교육 이야기를 안 해서 홍 소장님. 아니 근데 코로나 국면 때 보면 학교를 못 갔단 말이거든요. 심지어는 대학에 입학한 20학번입니까? 20학번과 21학번은 학교도 못 다니고 내가 어느새 비대면 수업하다가 3학년이 됐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그걸 보완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아이의 이 교육 발달 사항을 버텨내고 오히려 감당해냈는데 실제로 사실은 가장 공평한 교육기관이 학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교가 제 기능을 못하면서 이 기능이 완전히 좀 상당한 타격을 입었던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뭐 현직 교사 계신 앞에서 제가 뭐 교육 얘기를 길게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네. 그냥 어떤 그 경제 체제의 차원에서, 변화에 네. 있어가지고 이게 교육이나 학교의 위상이 어떻게 바뀌는가 그 증면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아까 선생님께서 그 학교가 도대체 존재해야 되느냐라는 근본적인 질문까지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산업적 관계에서 보자면은 이게 한 군데에 모아놓고 공부시키는 이 학교라고 하는 게 더 이상 존재해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있는 근대적인 학교라고 하는 게 이를테면은 뭐 여러 기원이 있지만은 19세기 초에 프랑스에서 나폴레옹이 이런 근대적인 교육 시스템을 만들었을 때는 그 당시로서 보자면은 제일 선진적이고 아주 미래적인 그런 어떤 지식과 정보의 전달 방식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산골짜기에 있는 아이들이 그 산길을 걸어서 학교에 가서 교과서로도 봐야 최신의 지식에 접할 수 있고 정보에 접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이외에도 최신의 정보들과 지식이 너무너무 범람한 상황이니까. 그런데 이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는 게 그게 문을 연 거예요. 문을 열으니까 학교가 있을 때는 뭐가 은폐가 되고 있었느냐 하면은 사실은 지식과 정보를 학교에서만 얻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교육이라 꼭 사교육만은 아닙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사교육 그 밖에 어떤 뭐
부모님의 어떤 그 저 지적 자본이라든가 등등 해가지고서 이미 학교 이외의 방식으로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계층 계급적인 격차라고 한 건 이미 존재했거든요. 굉장히 많이 존재를 했었는데 이게 선생님이 아까 잠깐 암시하셨지만은 3년 동안 그게 겉으로 드러나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되돌이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게 뭐냐면은 지금 대학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지식과 정보를 주고받는 데 있어가지고 굳이 옛날 방식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식으로 변해가거든요. 아하. 그러면은 새로운 방식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방식에 익숙해져 있고 이 방식을 빨리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미래에 더 경쟁력을 가지게 될 텐데 문제는 그 경쟁력을 가지게 될 사람들이 이미 지식 자본이나 경제적 자본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교라고 하는 게 그나마 어떻게 보면은 이미 벌어져 있는 크게 이렇게 갈라져 있는 그 계급 간 계층 간의 격차를 갖다가 예. 어느 정도 무마하고 중화시켜주는. 예, 좀 가리워주는 역할도 했는데 지금은 이게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나 버렸단 말이에요. 아하. 그래서 지금 기업들의 경우에 그 위워크라고 하는 기업이 있었죠. 그러니까 네, 공유 오피스입니다. 공유 오피스. 네. 이 기업이 이제 망한 게 좀 상징적인데 말하자면은 팬데믹이 있은 다음에는 사무실에서 사람들이 일반적인 기업이라든가 이 기업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일하는 방식이 바뀌어가지고 예. 다 이렇게 갈라질 것이다. 개별적으로. 그래서 네. 어떤 코워킹 기업은 잘 되기도 하는데 위워크는 안 됐어요. 이거는 망했죠. 그러니까는 기업이 조직되는 방식도 달라지고 대학에서 학생들이 지금 강의실에 왜 나가야 되느냐라고 불만을 토하는 대학생들이 예.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의 경우에는 앞으로도 지식이나 정보를 접하는 데 있어가지고 학교라든가 이런 정규적인 그런 기관에 의존하기보다도 다름의 방식을 취하겠죠. 네. 여기에 맞물려서 지금 AI라고 하는 게 지금 3년 지난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인공지능이 개발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지식과 정보의 격차라고 하는 거는 거의 뭐 날개에 바람을 단 듯 혹은 바람의 날개를 단 예, 듯이 알겠습니다. 극해질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게 정말 코로나를 거치면서 많은 변화가 있는데 방금 전에 홍기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위워크는 미국 사무실 공유업체 위워크가 파산 위기를 탈출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준비 중이라고 지금 비즈니스 인사이드라고 하는 매체가 보도한 사실도 그건 아니군요.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김찬호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교육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데요. 예. 일단 그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우리 세대가 다 그러했지만 가정이 있고 학교가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동네였거든요. 저는 아쉬운 게 아마 옛날에 한 80년대 코로나가 왔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그런 가상을 한번 상상해 보거든요. 온라인이 없으니까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수업도 안 되죠. 재택근무도 그게 안 되죠. 그 대신 학교 안 가는 아이들이 동네에서 놀았을 겁니다. 많은 어른들 만났을 거고요. 예. 지금 정반대가 됐잖아요. 뭐 격리가 됐을 수도 그렇죠. 있고요. 네. 네. 근데 온라인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님이 쓴 책에서 어이없는 걸 발견했는데 예. 조별 과제를 시켰는데 한 팀에서 다 같이 둘러앉아서 다 카톡을 하고 있더래요. 자네들 뭐 하나 그러니까 카톡방이 열어서 거기서 이거 하는 거예요. 둘러앉아갖고 한 팀이. 그게 너무 익숙한 거였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 내내 그렇게 보내다 보니까 얼굴 마주보고 이런 거 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 성장의 불균형 지적으로 굉장히 많은 것이 좀 올라갔지만 다른 한편으로 되게 취약한 게 있고 또 하나 좀 지적하고 싶은 게 선생님 잘 아시겠지만 부모들이 대단히 불안해졌어요. 지금 부모들 만나보면 왜 이렇게 아이들에 대해서 노심초사하는지 근데 그게 한마디로 고립된 상태에서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오니까 어떤 엉뚱한 사람들한테 영향을 받고 유튜버라든지 뭐 책 실제 아이를 보기보다는 진짜 세상을 만나기보다는 그냥 막연하게 우리 애가 뒤처진다는 그런 불안에 시달리는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물론 그 가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중간치 이상의 경우에는 이게 너무 심해서 제가 부모 교육 하다 보면 옛날보다 정말 이거 심각해졌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한희정 선생님께서 말씀을 안 하실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국면의 교육 지체 현상, 지연되는 현상이죠. 또 교육 불균형 현상 어떻게 보시는지 현장에서는요? 저는 이제 홍기빈 소장님하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를 이제 현장에서 겪고 있다는 거죠. 제가 아까 뭐 코로나로 인한 학력 격차 이런 이야기들 막 나올 때
중위권이 사라졌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다 있는 거죠. 학교라는 기능이 그나마 교육적 기능이 보완해서 어느 정도 가정의 뭐 사회 경제적 자본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학교에 와서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성적을 유지했던 애들이 그런 지원을 학교를 통해서 받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하위권으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오히려 그 학교에 오면서 소모하는 거 개인적으로 보면 시간을 소모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혼자 굉장히 효율적으로 공부해서 오히려 올라가거나 뭐 이런 과정에서 상위권이 오히려 늘고 하위권 늘고 중위권 사라지고 했었던 게 이게 장단점이 다 있는 거잖아요. 예. 학교가 그동안 우리 사회 이 정도의 격차와 불평등을 은폐하는 기능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나마 이게 또 기능론적으로 바라보면 학교가 보완해 왔었던 거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저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는 그러면 어떤 아이들이 아직도 학교를 필요로 하고 있는가? 라는 거예요. 학교라는 이 교육적 기능을 순기능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 어디에 학교가 필요하고 어디가 사회적 자본을 투여해서 그 아이들이 온전한 인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되는가라고 할 때는 이제 답은 너무 분명하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배웠었던 것들을 다시 성찰하고 앞으로 또 이런 상황이 된다면 어디에 집중적으로 국가 사회적 권력을 이용해서 투자를 하고 지원을 해줄 것인가 이런 질문으로 좀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국면에서 있었던 현상을 이해하면서 학교는 어떻게 변해야 될까. 그러니까 뭐 초중고도 그렇겠지만은 대학의 변화에도 지금 요구되고 관련된 목소리가 나옵니다. 박 교수님.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이 변화의 목소리 중에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는 것이 메타버스나 비트코인이나 또는 가상 학교의 어떤 현장에서 상당히 온라인 수업이라는 게 어색할 줄 알았는데 아니네. 상당히 효율적인 면도 있네. 이런 상황이 또 전개되면서 급격한 디지털 전환, 이른바 디지털 시대로의 변화가 급격히 가속화됐다. 이른바 AI 시대가 열리는 문을 여는 계기가 됐다. 이런 평가도 나오네요. 네네. 뭐 코로나19가 뭐 그것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뭐 그걸 좀 가속화시킨 건 있죠. 예. 사실 지금은 이제 줌 회의라든지 줌 사용한 수업들 전혀 어색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렇게 하면 이게 뭐 접속이 되네 안 되네 연결을 하지 난 모른다. 아 이거 연결하느니 그냥 만나서 얘기하자 뭐 이제 이랬던 때가 몇 년 전인데요. 예. 상황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게 뭐 고령층이나 이제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한테 이른바 디지털 디바이드가 일어나서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적응하시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이제 젊은 친구들은 빨리 따라가니까 적응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 뭐 초중고도 마찬가지고 대학교도 그렇고 이 학교가 제공해줘야 되는 교육 서비스의 이제 종류가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지식을 전달하고 또 뭐 정보를 전달하는 게 이제 학교의 주 목적이었다면 지금은 그런 건 다른 매체를 통해서 충분히 얻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얻은 정보를 가지고 주변과 토론하고 어떻게 이제 좀 창의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변과 소통하면서 이뤄낼 수 있는가. 이게 이제 더 중요하죠. 그래서 옛날처럼 주입식 교육으로 뭐 이렇게 칠판을 판서하면서 공부하는 방식으로는 요즘은 이미 옛날부터 좀 이제 안 하기 시작했고 대학교도 이제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코로나19가 불러온 디지털 환경, 비대면 환경에서도 이제 잘 돼야 되거든요. 네, 아직은 어려움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원격으로 만나서 해보니까 업무나 토론이나 뭐 대화는 잘 안 된다. 서로 그냥 얼굴만 보여주고 있고 네, 그런 면이 좀 있어서 모처럼 우리가 이제 맞이할 수 있었던 그 비대면 환경, 재택근무, 이제 새로운 세상이 다시 또 원래대로 돌아가고 있죠. 일부 회사에서는 재택근무 금지하기도 하고 회사로 다시 오라고도 하고요. 근데 이제 이게 좀 다른 얘기인데요. 그 코로나19가 준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시적인 이득이 있다면 뭘까요? 궁금합니다. 네, 그 매연이 줄었고, 네, 그 미세먼지도 크게 감소했고, 기후 대응이 됐나요? 예. 그리고 온난화도 그것 때문에 몇 년 지연됐다 그래요. 화석연료 적게 쓰니까요. 탄소 발자국이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아침에 등교한다, 출근한다 하면서 차 타고 가가지고 좁은 곳에 모여가지고 또 집에 가고.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환경에서 이제 비대면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으려면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2년 3년 동안 코로나19 끝났으니 이제 다시 돌아가자. 그럼 그때는 좋았나? 그 시절은 그러면은 2019년의 삶은 우리에게 만족스러운 학교 환경이었고 만족스러운 직장 환경이었나? 그게 네. 아니라면 이런 계기로 이제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죠. 네, 그거를 만들어가는 게 이제 뭐 저처럼 학교에서 학생 가르치는 사람의 역할이겠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서 저는 수업도 하이브리드로 합니다. 예. 학생들 오고 싶은 학생은 오고요, 아닌 학생은 집에서 듣습니다. 예. 네, 이런 식의 다양한 시도가 있다 보면 그 중에 가장 좋은 그 선택지를 사회가 찾아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직장 회식 문화도 거의 사라졌죠. 그렇죠. 그거 뭐 회식 문화 사라진 거 아쉬워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 같은 옛날 사람들은 아쉬워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별로 안 아쉬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박한선 교수님은 그렇게 옛날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오늘 뭐 준비한 멘트신 것 같은데 새로운 시대를 열자. 그래서 하이브리드로 직접 출석을 해도 되고 아니면 원격으로 수업을 들어도 되고 출석을 하면 조금 학점이 좋은가요? 아, 전혀 아닙니다. 그거를 이제 달리 주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 지금 전 세계로 2,000명 이상의 대도시군이 20개가 넘어요. 예, 2천만 명에. 예, 2천만 명 이상의 대도시군이. 우리나라는 없습니다만. 네. 우리나라도 이제 서울 인천군이라고 해서 네, 묶으면 이게 2천만 명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코로나19보다 더 심각한 감염병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터지는 거는 그건 기정사실입니다. 아하. 그리고 터지게 되면 또 이렇게 인구가 집적돼 있는 그런 도시 중심으로 크게 확산되면 그럼 그때 가가지고 다시 또 2019년으로 돌아갔던 사회를 또다시 코로나 때 같이 또 비대면하고 마스크 쓰고 사람 안 만나자 이렇게 할 거냐, 아니면 아예 감염병이 잘 유행하지 않는 그런 환경으로 좀 전환할 것이냐. 네. 그게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가 결정해야 될 문제고요. 알겠습니다. 코로나19 끝났다고 해서 이제 뭐 다시는 안 온다 생각하면은 좀 근시안적인 그런 입장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이렇게 해서 또 의견 보내주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의진 문자캐스터. 네, 지금까지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들 소개합니다. 김종문님, 코로나가 공식적으로는 종료됐지만 우리 사회의 후폭풍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로운 사람들이 늘어난 것도 변화 중의 하나입니다. 8236님, 마스크로 상대방의 표정을 읽을 수 없는 것이 단점일 수도 있지만 제 입장에선 표정이나 얼굴을 숨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남에게 들키지 않았으면 하는 감정이나 보이기 싫은 얼굴의 상처들을 가릴 수 있었거든요. 9736님, 비대면에 익숙해지면서 사람들 사이의 질서와 도덕도 무너진 것 같습니다. 대면하지 않고 업무를 처리하고 수업을 받고 일을 하다 보니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예의도 지키지 않는 것 같고요. 엔데믹을 맞아 인성교육, 도덕교육이 절실해진 것 같습니다. 5943님, 마스크를 쓰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없어진 것과 개인 위생에 철저해진 것은 좋은 변화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 사이 거리감은 늘어났지만 전염력 강한 질병에 대한 대처는 철저해진 면이 있습니다. 6748님, 경제적 불평등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더욱 커진 것이 문제입니다. 학교 현장의 교육 격차도 경제적 격차가 커지면서 더욱 두드러진 결과인 것 같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코로나19가 남긴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해주셨고요. 7953님, 세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고 문화와 경제적으로 엮여 있는 만큼 감염병 위험도 높아진 세상입니다. 코로나19라는 본 적도 경험한 적도 없는 무서운 감염병과 보낸 4년을 교훈 삼아 앞으로 또다시 등장할 무서운 감염병에는 좀 더 발빠르게 효과적인 대응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KBS 열린 토론, 이 시간은 영상으로도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KBS 1라디오 또는 KBS 열린 토론을 검색하시면 지금 바로 토론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시민 농객입니다. 계속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의 날카로운 시선과 의견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문자캐스터 정의진이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코로나19 엔데믹 특집 2부 이어가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박한선 서울대 인류학과 교수, 한희정 서울 삼양초등학교 교사, 홍기빈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장, 김찬호 성공회대 교수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홍 교수님, 이 코로나 국면을 이야기할 때 빠뜨릴 수가 없는 게
경제적인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 이야기를 합니다만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부동산이 왜 그렇게 뛰어올랐을까? 우리나라만의 현상이었던가요?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왜 올라갔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모든 나라를 제가 다 뒤져본 게 아니니까는 예. 모두 다 올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우리나라만 오른 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를테면 미국 같은 경우에 그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부동산이. 그래서 그 레알토라고 하고 그 이 부동산 그 전문으로 파는 그 중요한 그 회사가 있는데 예. 거기서 판매한 그 집의 가격 그 주택의 가격이 중간값으로 한 1.5배가 올랐다고 그래요 3년 사이에. 네. 그러니까는 사실 대단히 오른 거죠. 돈이 풀려도 너무 많이 풀려서 돈이 풀린 것도 원인이 있고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 도시를 벗어나야 되겠다. 그리고 격리 상황이 됐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장기간 동안에 그 지방이나 이제 그 초원에 집을 사야 되겠다 이런 수요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이런 게 이제 부동산을 자극했다 이런 설명도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리 문제가 중요하다고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돈이 풀리는 원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코로나 상황에서는 가뜩이나 안 좋은 경제가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더욱더 안 좋아지면은 사회가 붕괴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사방에서 나오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돈을 풀게 됩니다. 예. 정부도 이제 여러 가지 보조금을 주게 되고 그다음에 금융기관들한테는 굉장히 낮은 금리로 정부에서 정책 금리를 굉장히 낮게 해가지고 금리가 낮아지고 이렇게 해서 돈이 많이 돌게 되는데요. 문제는 사람들이 잊어먹고 있는 게 있어요. 저는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왜냐하면은 이건 이제 케인즈 경제학의 교과서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코로나 기간처럼 아주 불확실성이 심할 때는요. 사람들이 사업을 벌이거나 신규 사업을 벌이거나 투자를 해서 뭐 사람을 고용하거나 이런 걸 잘 안 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이른바 유동성 함정이라고 해서 아무리 돈을 풀어봐야 그 돈이 실물 경제, 산업 경제를 살리는 쪽으로 가지는 않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돈이 다 어디로 가느냐? 자산 시장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 풀린 돈을 쥐고 있기는 있는데 이 돈을 그냥 쥐고 있을 수는 없고 뭔가 불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으로 주식을 살까 부동산을 살까 이러다 보니까 돈은 많이 풀려 있고 실물 경제, 산업 경제는 위축되어 있으니까는 그 돈이 다 자산 시장으로 가게 되고 여러 가지 자산 시장이 한꺼번에 뛰어오르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재미난 기억인데 처음에 이제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경제가 안 좋아질 적에 어떤 사람은 L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뚝 떨어져가지고 아래에 멈춰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누구는 V자로 반등할 것이다. 누구는 W로 반등할 것이다. 뭐 이랬는데 실제 나타난 현상은 뭐냐면 K자 성장을 했다라고 그래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K에는 보면은 그 이렇게 세로로 된 짝대기 옆에 이렇게 45도 각도, 90도 각도로 된 그러니까 한쪽 짝대기는 위로 쫙 올라가고 한쪽 짝대기는 아래로 쫙 내려가잖아요. 예. 실물 경제, 양극화가. 산업 경제는 아래로 처박히고 각종 자산 시장은 다 떠오를 것이다. 실제로는 거의 K자 성장의 양상을 띠게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 익숙한 몇 년 전에 익숙했던 영끌이라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한번 자산 시장이 이런 식으로 오르게 되면은 투기적 심리를 당연히 부추기게 됩니다. 거기다가 투기적 심리를 막기 위해서는 금리를 급격하게 끌어올려야 되는데 금리를 끌어올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2년 전까지는 무슨 현상이 나느냐 영끌이라고 하는 현상이 나오게 되죠. 예. 이 금리는 싸죠. 자산 가격은 막 오르죠. 이때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그때 흔히 쓰이던 말로 벼락거지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투기적 수요가 생기면서 이미 불붙은 자산 시장이 또 추가적으로 불이 붙으면서 급격하게 부동산이 상승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그 디테일은 좀 다르지만은 OECD 그 서방 국가들이나 이른바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좀 발달된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대충 대동소이하게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교수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네. 코로나가 사회적 구조를 변화를 가져온 것도 우리가 겪게 된 거지만 방금 전에 홍 선생님 말씀은 큰 경제적 구조. 그래서 코로나 국면을 거치면서 부자는 더 부자,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한 사람. 이게 이제 전 세계적인 현상 비슷하게 나타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 그 제가 전문이 아니라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왜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는지. 근데 경제적인 위기가 발생한 건 일반적으로 감염병이 유행하면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예. 그 경제도 심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생존에 대한 불확실성은 우리의 심리를 굉장히 위축시킵니다. 그래서 도넛 효과라고 하죠. 우리나라는 이렇게 분명하지 않은데
미국 같은 경우 또 다른 나라에서는 이 도심지의 주택 가격이나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예. 교외 지역의 가격이 이제 뭐 유지되거나 아니면 더 오르는 현상들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뭐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잘 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보면 시내 공실률이 굉장히 높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잘 가지 않습니다. 예. 근데 문제가 지금 그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 자체는 사람들이 모이고 뭐라도 해야지 여기서 부가가치가 나와요. 가만히 있으면 안 생겨요. 사고 팔고 이거를 분주하게 해야만 하거든요. 예. 그렇게 분주하게 사람들을 만나고 거래를 하고 뭐 또 투자도 하고 위험 부담도 안고 하는 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감염병은 세 가지. 나, 세상,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또 기회를 잘 포착하고 또 이제 이미 자본이 있는 사람들은 그 기회를 잡아서 이제 더 부자가 되는 거고 네. 대부분은 더 가난해지죠. 네, 그래서 사실 19년도에 비해서 지금은 많이 가난해졌어요. 2019년에 비해서 2019년에 비하면 많이 가난해졌어요. 물론 이제 통화량이 늘어났으니까 명목자산은 높아진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아마 잘 그때 썼던 일기 같은 거 써서 잘 따져보시면 생활 수준이나 삶의 질이 그때보다는 좀 많이 낮아지신 분들이 많지. 와 그때보다 나는 더 부자가 됐다. 네. 그때가 너무 찬스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지 않을 거예요. 물론 뭐 너무 또 비관적으로 생각하실 이유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좀 우리가 인식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아까 박 교수님께서 뭐 새롭게 미래를 열어가면 된다라고 새롭게 열어가면 된다는 말씀 주셨지만은 2019년보다 가난해졌다. 자, 그 얘기가 되면서 교외로 사람이 없는 곳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더 나가는 현상도 나타나는데 김찬호 교수께 안 여쭤볼 수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엔데믹 이제 선언이 됐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이 중요한 소통 또는 대면 이런 부분이 어떻게 회복이 될 것으로 보는지 회복이 되기 위한 어떤 준비 작업이나 전제 조건이 필요할까요? 될지 안 될지는 뭐 예언하기가 어렵고요. 예. 방향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몇 가지 지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한 것은 사람들이 자기의 경제적인 그런 수준과 관계없이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고 그런 걸 의식하지 않고 만날 수 있는 열린 공간, 뭐 공원이 될 수도 있고요. 거기 갔을 때 여기 온 사람들은 특정한 어떤 아파트 몇 단지 이게 아니라 지금은 단지별로 이렇게 또 모여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유현준 교수가 많이 주장해 온 것이기도 한데요. 그런 공간이 많아질수록 사람들은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사람들한테 마음을 열고 이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사람들이 다양한 접촉점들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한데 예를 들어 제가 재미있게 본 게 덴마크의 사이클링 위다웃 에이지 이런 게 있어요. 좀 천천히 설명해 주시면요. 자전거인데 사이클 위다웃 에이지 그 세대가 없는 자전거. 무슨 말이냐면 자전거 앞에 두 개의 작은 유모차 비슷하게 앉는 이 의자가 있어요. 예. 근데 거기 누가 앉냐면 노인들 두 분이 되게 앉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내가 오늘 좀 자전거 타고 싶은데 혼자 가긴 좀 그렇고 이왕 나간 거 다른 분 혼자 있기 어렵고 거동 힘든 그런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는 거죠. 시스템이 있어서. 세대 소통을 하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다 처음 만나는 분이 웬만하면. 거기서 엄청난 그런 교류가 이루어지죠. 한 번도 못 만나봤지만 가족과 나눌 수 없는 그런 대화가 이루어지고 이건 큰 돈 드는 거 아니거든요. 지금 청년들도 굉장히 외롭습니다. 자기 역할이 되게 모호하고. 근데 이렇게 정말 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제가 재밌게 봤던 것도 어떤 모험 놀이터에 가니까 거기에 플레이 리더들이 청년들이에요. 아이들이 거기서 타잔놀이 따고 굉장히 위험하게 노는데 그걸 안전하게 지켜주는 거거든요. 전 이런 놀이 공간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 많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거기에 청년들이 집에 있지 않고 나와서 같이 어울리면 굉장히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을 거다. 예. 아니 교수님께서 지금 김찬호 교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서로 소통하고 대면할 수 있고 교감할 수 있는 그러면서 치유할 수 있고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접점을 많이 만들 필요가 있다. 한 선생님 사실 그 접점이 또 학교 아니겠습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정말 우리 학교 현장이 자녀가 또 있는 분들은 있는 분대로 또 아닌 분들은 아닌 분대로 궁금하실 텐데 학교가 그러면 아이들이 교감하고 또 교육을 받고 또 서로 협력을 하는 그런 장소인데 자 일단 엔데믹 선언은 했고
또 마스크는 더 이상 착용을 안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2019년 이전으로 그때의 학교에서의 좋은 그 현장의 모습으로 돌아갔다고 보십니까? 뭐 어떤 보완이 필요할까요? 뭐 어쨌든 저희가 겪어온 4년이라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예. 2019년으로 돌아가는 거는 불가능하고 또 그때가 다 좋았었던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겪었던 것을 토대로 이제 새로운 학교의 모습이나 문화들이 같이 들어와서 이제 상호작용하면서 또 하나의 이제 역사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일 텐데 사실 아이들한테는 같이 노는 게 되게 좋은 부분이라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좀 요즘에 제가 이제 고민을 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그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사실 올해가 이제 처음으로 초등학교 입학생 한 37만 명, 그러니까 예. 40만 명대 이하로 떨어진 첫 점점 줄어듭니다. 해다라는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당장 이제 교육 예산을 줄여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도 그런 부분에 큰 영향을 받아서 올해 저희 반 아이들이 13명이에요. 1학년인데. 1학년인데요. 13명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 우리 사회 거주지 분화에 따라 아파트 지역은 학생 수가 너무 차고 넘치고 이제 다세대 연립 밀집 지역은 학생 수가 줄고 있고 이게 예. 이제 도심지에서는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현상이긴 하지만 13명을 데리고 어떻게 하지? 막 이렇게 했는데 제가 지금 이제 2달 지났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서울시 교육청이 학급당 학생 수 배치 기준이 26명이에요. 예. 예, 26명인데 13명이면 절반이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경험하고 살고 있는 실제 삶의 공간은 과거에는 한 방에 2명, 3명 자는 게 기본이었는데 지금은 다 거의 독립된 공간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접촉하는 게 이 아이들한테는 불쾌했던 경험이 있지. 네. 그렇게 어울리면서 부대 끼고 자고 뒹굴고 하는 게 좋았던 경험이 별로 없는 아이들이 학교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19명이었다가 올해 13명인데 쉬는 시간에 누가 뭐 어쨌어요 이런 불평이나 갈등이 줄어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간 곳곳에서 이름 적을 학생도 적어지겠네요. 요즘에는 그렇게 했다가 인권 침해가 되기 때문에 이름을 적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뭐 코로나 이후의 상황도 겪어야 되지만 저출생의 시대에도 같이 가야 되는 상황인데 예. 그렇다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함께 어울려서 노는 것에 즐거움을 주기 위한 질적으로 좋은 경험들을 주기 위해서 교육은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인데 그게 실제로 학생들이 적지만 그만큼 교사와 상호작용하는 시간 그다음에 여유 있게 공간을 점유하고 물건을 점유하면서 놀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장해 주는 좀 더 장기적인 플랜에서의 논의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맞물려 있네요. 코로나 그럼요. 이후의 변화, 네. 또 저출생 상황에 따른 변화. 그리고 아이들이 1대1 상호작용이 굉장히 유연해지고 그런 경험이 많지 여러 사람 사이 속에서 의견을 조율했던 경험이 없는 아이들이 오다 보니까 선생님과의 1대1 대화는 굉장히 특히 어른과의 1대1 대화에는 익숙해졌는데 네. 자기 또래들과의 문제 해결이나 이런 것들은 익숙하지 않은 상황들이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교사가 어떻게 중재를 해주냐가 아이들이 사실은 문제 해결 능력이나 의사소통 능력을 키워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그런 면에서 좀 더 장기적으로 한 명 한 명 그러니까 뭐 모두를 위한 교육이라는 게 그냥 아젠다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예. 좀 더 구체화시킬 수 있는 계획들을 만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꼭 그게 이제 코로나 이후 상황뿐만 아니라 저출생 상황까지는 이제 맞물려서 더 기대를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 소장님. 어제 이제 코로나 엔데믹 특집으로 이제 의료계 분들이 나오셔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 감염병에 대한 대응은 상당히 의료적 차원에서 접근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뭐 격리를 한다든지 또는 뭐 식당 영업이라든지 이런 사회적인 방역 체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좋았던 점도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좀 보완했으면 하는 점. 앞으로 이런 감염이 없으면 좋겠지만 어떤 점을 좀 지적해 볼 수 있을까요? 예, 그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도 그 사회적 방역이라는 문제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네. 하나만 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좀 딱 하나만 제일 중요한 문제 얘기를 할게요. 뭐냐면은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이 가능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점이에요. 그때 이제 말할 것도 없이 경제적인 타격이 크니까 뭐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등등. 그래서 이거 정부가 어떤 돈을 풀든 뭘 하든 뭔가 도와야 한다. 이거는 사람들이 이견이 없었을 텐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짧은 시간에 위급하게 긴급하게 지원을 해야 되니까 이걸 몇 프로를 지원할 거냐. 그거를 어떻게 가려내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다 보면은 그 비용도 들고 시간도 들고 너무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다 지급을 했단 말이에요. 보편적으로. 보편적인 지급도 뭐 장점이 없는 것 아닙니다만은 문제는 그렇게 했을 적에 취약계층은 훨씬 더 큰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더 많이 얹어 드려야 될 분들을 좀 이견 없이 가려낼 수 있다면 신속하게 가려낼 수 있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회적 방역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냐. 그래서 그때 어떤 얘기들이 나왔냐면은 우리가 평소에 그 소득의 변화들 이걸 갖다가 지금은 비정규직 노동자분들도 계시고 또 특히 프리랜서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쫙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수고용료.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국세청에 있는 자료라든가 이걸 잘 활용을 하면은 거의 실시간에 가깝게 이 취약계층의 소득 변화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좀 시스템을 갖춰 놓으면은 또 이번 같은 어떤 그런 대규모 사회적 방역을 해야 되는 순간이 왔을 적에 좀 더 효과적으로 집중적으로 필요한 곳에다가 지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찬호 교수께서도 이 사회적 방역 체계 상당히 심리적으로 봉쇄됐다. 마음이 정말 격리가 됐다. 그런 분들도 많으셨거든요. 심리 방역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요. 특히 20대 여성 청년들이 굉장히 취약했고 자살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20대 여성들은 비정규직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남자에 비해서 여자들이 왜 취약한가 하면 남자들은 안 그래 원래 잘 안 만나고 수다도 안 떨었는데 여성들은 수다를 떨면서 뭐 풀었는데 뭐 성별 특성을 굳이 이야기한다면요. 수다를 문화죠. 근데 그걸 잘 못했던 거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좀 돌봄 문제를 꼭 거론하고 싶어요. 돌봄입니다. 지금 취약계층 말씀하셨는데 취약한 가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아는 분도 아들이 발달장애인데 얘가 학교에 못 가면서 밤낮이 뒤바뀐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막 테레비 보고 이러면서 가족이 완전히 붕괴돼 갈 그런 집들에 대해서 좀 더 섬세하게 돌봄의 어떤 시스템이나 인력들을 좀 더 보완해 준다면 덜 지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수님 이거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또 궁금해지는 것이 과거에 그런 큰 감염 재난이나 이런 게 있었을 때 이전에 사회들도 뭐 우리보다 훨씬 이전 사회들일 겁니다. 유럽에 뭐 스페인 독감이나 패스트가 있었을 때 그러니까 이런 좀 사회적 방역 체계에서 우리가 이전의 경험들을 좀 비춰본다면 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가 있어야 될까요? 글쎄요. 잊지 말아야 될 건 이게 마지막 감염병이 팬데믹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팬데믹이 크게 이제 인간 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된 건 인구 구조가 바뀌고 사람들이 예전보다 더 밀집해서 생긴 거거든요. 더 좁은 곳에 사람들이 살게 됐고 더 많이 살게 됐고 기원전 5,000년에 비해서 지금까지 인구가 1,000배 2,000년 전 서기가 시작되면서부터 지금까지 80배 그리고 100년 전부터 4배 인구가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살고 있는 포유류의 무게를 다 재면 60%가 가축이고 36%가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다 사람이나 사람이 키우는 가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밀집돼 있고 숫자가 늘어나면 즉 수가 늘어나면 제가 병원균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야, 감염시킬 대상이 많다. 진화적으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더 살고 싶은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면 당장 겪고 있는 뭐 취약계층 또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 뭐 불황 이런 거에 대한 접근도 해야 되겠지만 이제는 조금 더 되돌아봐서 100년, 20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이 살고 싶어하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그거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답은 명확합니다. 지금 온난화 문제, 기후위기 문제, 또 감염병 문제 과학자들이 예전부터 다 지적하면서 늘 경고했던 문제인데 이거에 대해서 잘 경청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좀 뭐 주먹구구식으로 정책 세우고 고집 피우고 또 정치적 득실, 경제적 이득만 따져서 이 사회에 갈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면 비슷한 문제는 또 생길 거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진 않겠죠. 네, 교수님 말씀 참 중요합니다.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가장 우리가 결정적으로 기억해야 될 게 아닌가 싶은데 KBS 열린 토론 코로나를 이야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어제 오늘 주어진 시간 내에 또 의료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우리가 어떤 기억을 꼭 잊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네 분께 한 30초 정도 시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국면을 거치면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교훈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각자 말씀을 해주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한희정 선생님부터요.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가장 늦게 문을 닫아야 되는 게 학교, 공적 교육 기능, 돌봄 기능을 하는 공공기관인데 우리는 공적 기관을 먼저 문을 닫았죠. 사회 경제적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는 거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온다면 그 민간 기업에 대한 지원 체제를 좀 강화하면서 교육의 공적 기능이 꼭 필요한 계층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가장 늦게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는 알겠습니다. 바람 하나. 또 하나는 우리는 고3부터 학교를 오게 했어요. 근데 말씀하셨듯이 고3은 이미 다 학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어요. 온라인으로 충분히 가능했어요. 예. 오히려 어린이집,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에서의 대면 교육이 훨씬 더 필요했었던 부분인데 그걸 거꾸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네,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요. 20초씩 먼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홍 소장님. 예, 저는 이제 80억의 전 세계 인류의 운명과 행복이 서로에게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네, 김찬호 교수님. 오늘 종교 얘기 하나도 안 했는데요. 종교 얘기 감사했잖아요. 근데 그 감사한 게 비대면 때문에 감사한 것도 있지만 종교가 이 상황을 해석해 주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실존적인 그런 차원에서 이런 재난이 무엇인지 그런 걸 좀 더 신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탐구하는 그런 작업들이 앞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15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염병 굉장히 심각했죠. 근데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건 아주 짧은 기간에 개발한 백신 그리고 치료제입니다. 과학 증거 기반의 데이터에 부정한 전문가 의견을 잘 경청해야 똑같은 문제 또 제2의 코로나19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분 토론 감사드리고요. KBS 열린 토론 어제 오늘 엔데믹 특집으로 진행했는데 청취자 여러분들 어떻게 진행했는지 그 교훈만큼은 절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의사가 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구조대가 됩니다. 다문화 가족에게는 친구가 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다른 일을 하면서도 들을 수 있으니까 좋고 삶의 일부죠. 제가 라디오를 통해서 사랑 고백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요. 생소했고 신기했고 재밌었고요. 그게 그리고 라디오에 되게